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IMF 총재 미국 재정 적자 지속 불가능, 무역 제재로 GDP 최대 7% 손실. 크리스티나 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 적자 문제를 통제하지 않으면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의 무역 제재와 산업 정책, 세계 국내 총생산의 7%를 깎아먹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EU,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승인, 미국 승인 관건. 유럽연합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양사 합병이 성사되려면 미 당국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EU 집행위원회는 두 회사의 시장 지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거래가 경쟁 우려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일본 제철은 지난해 12월 US 스틸을 149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US 스틸 주주 절대 다수는 양사 합병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AI 수혜주 팔란티어 실적 실망, 시간 외서 9% 폭락. 실적 발표를 앞두고 8% 급등했던 월가의 대표적 생성형 AI 수혜주 팔란티어가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에서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자 시간 외에서 9% 정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뉴욕 증시 시간 외 거래에서 팔란티어는 8.96% 급락한 22.9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규장은 실적 기대로 8.1% 급등 마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AI 관련주의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조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하루 쉬어간 사이 뉴욕 증시는 시원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파월 의장이 고용 지표를 좀 주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다렸던 고용 보고서가 지난주 금요일장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신규 고용 건수가 17만 5천 건으로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업률도 3.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또 고용 지표에 있어서 선행 지수라고 불리는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추세 지수도 2021년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웠고요. 지수 상승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 힘을 받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증시8 오늘의 승부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희 PD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황금 연휴 잘 즐기셨습니까? 날씨가 좀 비가 와서 조금 오늘 출근길에 조금 우울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힘차게 또 주시장은 열리니까요. 다들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이제 오늘 아침 방송을 준비하면서 신문을 보다가 좀 가슴이 아픈 기사를 좀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승을 부리는 이런 사기를 치는 분들이 이제 나스닥까지 진출을 했다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니까 유명인을 내세워서 이제 나스닥에 있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을 또 우리나라에 계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리딩방을 운영해가지고 엄청난 또 손실을 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야 금융당국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뭔가 수사를 할 수 있고 뭔가 보상도 가능하지만은 이게 나스닥에서 벌어진 피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증권을 관리하는 SEC라고 하죠. 여기서도 역외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수사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나스닥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사고요. 그래서 이 해당 종목이 하루 만에 80%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기 행각을 벌이시는 분들 조금 심각하게 반성하시길 바라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서울경제TV 그리고 이제 조금 인증이 된 곳이 아니고서는 조금 뭔가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할 때 한 번씩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아침 8시에 하는 오늘의 승부주를 계속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미국 주식도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승부주 저번 주에 금요일엔 또 어떠한 수익률을 기록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유창현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APR이 와우 3% 수익을 기록했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도 램테크놀로지 3.5% 매우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하셨네요. 금요일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강 후약이었죠. 막판에는 양시장 코스닥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마무리되면서 조금 수익을 많이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우리 아침 8시를 빛내주신 두 분께서의 종목 수익률은 매우 좋았습니다. 자, 유창현 대표님부터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APR 이제 그날 제가 이제 미용 의료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APR을 언급을 했었고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세가 이어갔었던 부분들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추천해드렸었던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이날 한 10% 가까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5월 처음에 그러니까 5월 초에 강하게 상승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한 5월 말까지 조금 더 안정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보니까 이 헬스케어주들의 또 상승이 눈에 보이던데 그러면은 이 미용 관련주도 헬스케어로 봐야 되는 건가요? 미용 관련은 좀 헬스케어보다는 아무래도 좀 분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가 딱히 딱 갑자기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네. 아무튼 지금 시장이요. 유창희 대표님이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빠르게 반도체주에 쏠렸던 자금들이 이제 빠르게 중국 소비주로 몰리면서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아주 정확하게 포트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파마 리서치나 해당 관련주들 투자하신 분들 단기간 수익 내시는 것보다 또 길게 가져가면 좋다고 하시니까 좀 계속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네. 수익률 좋았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인가요? 반도체가 일단 지금 어느 정도는 그 조금 이제 약간 쉬어가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밑에서 다시금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전 시간에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좀 빠져가지고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일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빠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라든가 다른 쪽이 미국에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택 인베스트먼트도 계속 올라요. 까먹을 만하면 올라가는데 네. 역시 창투자 종목인가? 여기 이제 창투사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것이 이제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동안은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기에는 약간 좀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시리즈 A, B, C 같은 경우 각각 이제 뭐 한 2년, 3년 이 정도 기간을 두고 가게 마련인데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조합을 해가지고 3개 팀이 움직이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그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외국인 기관이 같이 해서 동반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쭉 올라가서 이제 거의 그 목표가 근처까지 도달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고 계시고 수익 챙겨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까지 미국 시장 보시면서 매우 강했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주들이 이제 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유를 조금 압축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심으로 금요일 시장이 조금 눈치 보는 장세로 끝을 냈는데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건지 아니면 이제 저도 포함이지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존경하시는 인물 우리 워렌 버핏께서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AI는 핵무기와 비슷하다. 핵무기급이라는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AI를 이용한 사기에 대해서 내 자신이 투자를 한다면 역대급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AI 관련주들이 또 오른 것인지 그러면서 이제 애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천만다행이죠. 애플을 이제 비중을 줄인 이유는 세금 때문이지 애플이 앞으로 성장성이 없어서 한 건 아니다. 이러면서 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또 금요일에 애플 관련돼서 주식들 좀 올랐잖아요. 좀 걱정하시는 것도 해소해 주셨고 역시 우리 버핏 네, 역시 존경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오른 건지 아니면 또 애플에서도 차세대 아이폰에 대해서 앞으로 핵심 키워드는 AI다라고 하면서 또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또 이렇게 좀 관심을 받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유창희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미국 시장에서 이번에 반도체 쪽 주식들이 오른 이유는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AI에 대한 어떤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 드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죠. 그러니까 뭐 이것을 뭐 음모론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약간 지금 GDP 성장률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발표된 거 또 지난주 고용 결과라든지 이거 보면은 정부가 조금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지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고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지난주에 나온 그 국채 발행 계획을 보면 2분기 한 400억 달러 이상 추가 발행하겠다고 했고 3분기에도 8천억 달러 이상 발행을 하면서 어떤 재정 지출을 상당히 늘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거기다가 고용지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그냥 결과만 본 것이 아니라 파월이 FOMC에서 뭔가 변화를 주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했었던 게 물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가 그 FOMC 이전에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힌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좀 놀라게 했는데 지난번 FOMC에서는 이제 우리가 소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는 말처럼 물가에 대해서의 어떤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고용을 보겠다. 고용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고용에 문제가 있으면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제 찰떡궁합처럼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죠. 근데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게 정부 부분이 급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부분 평균 3, 4개월 평균 그 고용이 한 4만 명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뭐 8천 명인가요? 7천 명 정도 수준으로 급감하다 보니까 뭔가 지금 강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는 이제 금요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네. 좀 압축을 해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주에 대한 또 관심 오늘 또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금요일에는 유리기판 쪽에 하락이 좀 돋보였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소부장 쪽을 봐야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어디 쪽에 한 표를 던지시나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봤을 때 내가 메모리 부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비메모리를 한번 밀어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되거든요. 자, 대형주 같은 경우라면은 무조건 하고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둘 중에 하나 즉 HBM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현재 이 자리는 지금까지 해가지고 왔을 때 외국인이 현재 1월 2일부터 해가지고 5월 현재까지 했을 때 19조 1천억 원 이상을 지금 매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자금 대부분이 어디 갔냐면은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가 있기 때문에 제가 3월 말부터인가요부터 계속 얘기했겠지만 여기에서 절대 물량 뺏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보는 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 해가지고 그래도 HBM 이외에 시스템 반도체를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ARM 그다음에 또 아마존, 그다음에 알파벳 그쪽으로 해가지고서 그리고 애플까지 해서 이 네 가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반도체들을 중심으로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유창희 대표님한테도 또 하나 질문. 이제 질문할 게 좀 많습니다. 하루 쉬었다 보니까. 자,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 우리의 대장인 에코프로가 금요일에 엄청난 실적을 내면서 이제 전기차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안 좋을 때는 말로만 안 좋다고 듣다가 막상 이제 현실적으로 안 좋은 걸 보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좌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장창 무너져 내린 이 기대감.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2차 전지나 전기차가 지금은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는데 한파가 오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좀 뜨거울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들 답답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유찬희 대표님 생각하실 때 이 전기차가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개선이 될 거다. 아니면 올해는 좀 더 힘들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성장이 둔화됐다는 것이지 전기차 판매량이 꺾인 것은 아니거든요.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차 판매가 잘 된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올라갈 것인가,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그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 니켈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좀 오르면서 좀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기차 판매가 앞으로 더 많이 된다라는 기본 전제는 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잘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차량 가격이 곧 동일한 모델이라고 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비싼 제품을 살 수 있는 거는 보조금 때문에 살 수 있는 건데 영원히 정부가 계속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전기차를 판매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엔 배터리 가격은 계속해서 낮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기차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3년 뒤든 1년 뒤든 몇 년 뒤가 될지 장담 못하지만 앞으로 전기차의 판매 비율이 뭐 10%, 20%, 30%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도 수익성이 좀 안 나고 있는데 앞으로 판매가 많이 난다고 해서 수익성이 잘 날지 여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부품 업체들 재무제표를 보신다면 매출이 막 조 단위로 넘어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HL 만도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 단위의 매출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몇백억 단위예요. 한마디로 수익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커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가 엄청난 고성장을 한다 그러면서 높은 PER을 적용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가격적인 조정이 좀 더 나와줘야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나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를 좋게 보지는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유창희 대표님과 김성규 전문위원님을 괴롭힐 예정인데 이렇게 전기차 섹터에서 무조건 2차 전지가 아니라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섹터를 또 새롭게 볼 것인지를 계속 추적해 드릴 테니까 이 방송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주은행을 또 제안해 주셨죠. 네. 근데 이제 금요일 보니까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은 아직 목요일에는 실망감으로 떨어졌지만 금요일은 그래도 기대는 된다라는 걸로 또 조금 반등이 나와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관점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드디어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하면서 자동차주와 지주사를 꼽더라고요.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자동차하고 지주사, 특히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해가지고 대략 한 2년 전부터 계속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일단 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지주사를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게 이거는 뭐냐면 지배 구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좀 더 시장이 주목을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분할을, 즉 인적 혹은 물적 분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감시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약간은 더 시장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많은 그 클레임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만큼 그 우리나라의 국산차들이 굉장히 지금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는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충분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이슈까지 함께 좀 짚어봤고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살펴봐야 될 이슈들 그리고 관련주들 그리고 승부주까지 이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먼저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아스코를 기다리며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외국인이 돌아오면 관광 관련주를 주목하자라는 부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아스코를 기다리며 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아마케를 좀 돌아보면요. 사실 아마케 전에 기대감 속에 싹 올라갔다가 실제로 막상 시작했을 때는 시세가 좀 많이 빠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뭐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매번 비슷한 이슈였었죠. 그러니까 어떤 뭐 제피모건 헬스케어든 뭐든
어떤 큰 대형 이슈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또 이슈가 끝나고 나서는 또 모멘텀이 소멸되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아직 이제 이번 아스코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이벤트에 앞서서 지난번처럼 과거의 사례처럼 상승을 먼저 해줄지 아니면 뭐 이벤트 이후에 어떤 학계 결과나 어떤 수출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을 확인하고 주가가 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강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GDP 성장률 안 좋고 또 고용도 안 좋고 물가는 100%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완만한 상승세. 그렇다면 충분히 파월 의장이 연초에 계속 말했었던 거 보험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저는 뭐 6월은 당장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낮지만 7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게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투자 심리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증시가 어쨌든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이제 2% 내외로 반등을 많이 줬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코스닥은 아직은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항상 코스닥은 늦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 본다라면 아직 이제 오늘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뭐 최소 뭐 1% 많게는 2% 정도 상승한다라면 거의 뭐 직전 고점대 2,780포인트 대비해서 상당 부분 낙폭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치고 나가려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같은 큰 기업들도 가야 되지만 또 성장주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죠. 뭐 우리나라 연간성은 많이 낮지만 어쨌든 1412 같은 경우도 지난 그 주말에 한 4%, 어저께죠. 죄송합니다. 어저께 한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것들도 바이오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럼 이제 어떤 모멘텀이냐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당뇨라든지 비만 치료제 이슈가 우리나라 기업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뭐 분위기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작년과 같은 강한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뭐 약이 출시된 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아스코 관련해서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화면을 보신다라면 뭐 HLB라든지 ABL 바이오, 뭐 리가켄 바이오, 유한양행 등 이번에 이제 그동안 임상을 했었던 부분들 발표를 좀 앞두고 있고 이게 좋게 해석이 된다라면 또 바로 신규 계약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들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단순하게 임상 1상 정도의 수준이 신약이 아니라 뭐 3상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곧 약이 나올 수 있거나 혹은 지금 이제 긴급 환자를 대상으로 약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은 그전보다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것들이 이슈가 좀 반영된다라면 바이오주의 어떤 선별적인 관심은 조금 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스코를 기다리면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대표님, 다른 섹터랑 비교했을 때 제약 바이오 쪽이 시총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나와 네.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때 좀 잘 가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안 좋은 기업들도 있어요. 어떤 기업은 뭐 상장한 지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또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기업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모든 뭐 섹터가 그렇습니다만은 좀 좋은 기업과 안 좋은 기업. 그러니까 솔직히 제약 바이오주는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이게 서로 다 우리는 좋은 약을 개발하고 있고 좋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체가 없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안정적인 일반 약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약의 판매가 잘 되면서 신약을 개발하는데도 무리가 없는 기업들이 그래도 뭐 주가 움직임은 낮을지언정 관심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수출을 계속 잘 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은 신약 물질 개발했다, 찾았다, 혹은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출 계약이 전혀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기업은 뭐 조 단위로 수출 계약을,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취소가 될지언정 어쨌든 그런 데이터가 있는 기업하고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신다라면 그래도 좀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진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 어떤 것을 개발하면은 대박이 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과거와 현재의 흐름들이 많이 변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은 데이터가 찍히는 쪽으로 좀 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주제로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를 검토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테슬라 보면 계속 가격을 낮추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봐온 바가 있잖아요. 네. 이게 제약 바이오, 특히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안에서도 같은 흐름을 좀 보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 지금 뭐 특별히 오젬픽하고 또 다른 거 하나 두 가지 가지고서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그다음에 엘라일리가 지금 현재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마루슨 이제 또 다른 이 약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나온 것들에서 사실상 지금 거의 최고점을 계속 경신을 하는 가운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그 어느 정도는 매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아닌가. 즉 이제는 경쟁의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두 종목들이 웃기는 게 뭐냐면은 원래 목적은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다른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이제 이 사이드 이펙트, 쉽게 얘기해가지고서 부작용 중에서 이런 그 체중 감량 효과가 나와서 이것 때문에 떴던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종목들이 나온 것을 보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그 기대감도 조금 이제 좀 조정을 받을 때도 됐고, 그다음 매출도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가격 인하를 통해 가지고 그 좀 더 사용자들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밑에 영어로 아스코라고 돼 있어서 아침부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쉽게 이제 미국 임상 종양 학회고요. 여기서 이제 임상 데이터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유창희 대표님한테 이제 저도 제약 바이오를 좋아하는 1인으로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를 항상 투자할 때 보면 이상까지는 재밌거든요, 주식시장. 근데 항상 뒷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 제약바이오 신약이라는 게 이제 사용화 되기까지 이제 삼상부터 진짜 게임이다라는 말이 네. 있을 정도로 실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맥이 빠지는데 유창희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뭐 종목도 몇 개 이제 네. 소개해 주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 이 K바이오가 이 뒷심이 부족한데 이번에도 좀 이런 상황들을 좀 염두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약을 하나 개발한다는 거는 진짜 쉬운 건 아니라고 쉬운 게 아니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했고, 이게 이제 바이오 붐이 불었었던 게 사실은 2017년, 16년 이때였거든요. 이때 막 진짜 우리가 뭐 개발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10배, 20배 단숨에 오르기도 했었고, 또 그런 기업이 또 상장 폐지가 당하거나 뭐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을 이미 거의 이제 7, 8년 겪어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지금 살아있는 회사들 혹은 지금 살아있는 신약 후보 물질 임상, 삼상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제품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한양의 렉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을 개발하는 것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개발하고 나서도 문제인 게,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약은 바로 1차 투여제로 쓰기보다는
1차, 2차, 3차 내성이 생긴 환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제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해도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여부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유한양의 냉나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나온 리포트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었죠.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이다 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은 유한양행 쪽은 그렇게 좀 해석하지 않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좀 좋게 나온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뭐 유한양행을 보는 것도 좋지만 오스코텍을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HLB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5월 15일 다음 주 정도죠. 다음 주에 이제 결과치가 좀 나올 것이고, 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번 암 학회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간다라면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전보다는 좀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해 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사실은 가장 선두는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이 관련돼서 가장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주가에는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제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게 제품화 될 수 있는 시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함께 좀 짚어봤고요. 이어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이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오면 관광 관련주를 살펴보자라는 내용이네요. 관광 관련주 지금 이제 볼 타이밍일까요? 예. 지금 봤을 때 관광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재밌는 게 그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지난주에 발표가 났는데 약간 떨어졌습니다. 예,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 반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호텔이나 이런 관련 종목들이 나쁘냐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게 좀 좋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관광객이 어느 정도 회복은 좀 느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의외로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동남아시아라든가 유럽, 그다음에 중남미,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관광객들도 자꾸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것이 보이고 있고, 육안으로 저희가 이제 체감할 때도 명동이나 홍대 같은 이런 자리를 가보면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그 일단 K-팝 콘서트 같은 게 나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또 특히나 많이 이제 많은 그 외국인들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의 골든위크, 지난주 같은 경우 일본도 골든위크, 그다음에 중국은 노동절 연휴,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들어왔고, 또 앞으로도 이제 봤을 때는 2분기 이후로도 여러 가지 K-팝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행사들이 있는 걸로 볼 때 관광 내수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감이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우선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요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상당히 큰 손들이 많이 들어왔던 반면에 이제는 쌍커 그래가지고 싼 건 아닙니다. 네. 쌍커 그래가지고서 이제 개별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게 여기에 좀 특징이 되고, 또 이들 중에서 상당히 의외로 큰 손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은 관광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조사를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소형 화장품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대규모의 그 돈을 쓰는 그런 관광객들의 수는 확실히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단 이래서 면세점은 조금은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바닥을 좀 이제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고, 여기에서 결국은 앞으로 이제 이 그 관광을 끌어줄 수 있는 요소들은 첫 번째는 K 콘텐츠들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해 가지고서 발판으로 외국에서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전혀 몰랐던 그들이 볼 때는 신기한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오는 그런 관광 수요들이 앞으로 되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연휴 말씀을 좀 해주셔서 사실 일본 골든위크나 중국의 노동절 연휴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관심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이제는 좀 관심을 거둬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이 오히려 봐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와가지고서는 연휴 기간 동안에 와서 보고 즐깁니다.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은 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더 누리고 그 다음에 지금이 옛날하고 달라진 건 뭐냐, 특히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중요해진 것이 각종 플랫폼들, 즉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여러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그 우리가 몰랐던 콘텐츠들이 즉 관광객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확대 생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즉 이제는 대기업들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런 관광객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에 주목을 해야만 하는 시점에 왔고, 중소형 화장품이라든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그 콘텐츠들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왔다라는 거죠. 즉 기존에는 어떤 그 제한되어 있는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라인,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아니면 아름아름 해가지고서는 몰래 이제 아는 사람들, 즉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이것이 개방이 되어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콘텐츠나 밸류, 즉 좋은 점들이 많이 나가게 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관광이라든가 관련된 내수 종목들이 외국인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잡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행 이후에 외국인들이 가져가게 되는 이미지 또한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최근 화장품 봤을 때 중국 말고 북미 쪽이나 뭐 다른 국가들의 수출을 많이 한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좀 주가 흐름도 괜찮았는데 이걸 관광으로 가지고 와서 중국의 요즘 경제 지표들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 쪽에 오히려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관광 관련주들이 이제는 더 좋을 거다라고 좀 시선을 바꿔봐도 될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고 보는데, 일단 예전 같은 경우, 즉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선에서 5선까지 해가지고서 보통 중국은 이제 그 크게 해가지고서 그 도시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계층이 달라집니다. 1선에서부터 5선까지 있는데 1선에서 3선까지는 이미 코로나 이전에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죠. 지금은 4선, 5선급 해가지고선 내륙 쪽에 있는 그런 그 약간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 소비 규모는 조금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더 크게 소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중앙아시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 인구수는 적지만 그 대신에 큰 알짜 돈을 쥐고 있는 그 기업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라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은 또 한 번 어느 정도는 모멘텀이 있을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로 관광주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승부주들도 함께 확인하러 떠나보시죠. 네, 오늘 개장 이후 집중해봐야 될 승부주들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 기다리고 있을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 리가캠 바이오 준비해 주셨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은 파라다이스 선정해 주셨네요.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리가캠 바이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에서 리가캠 바이오로 사명을 변경을 한 바 있는데요. 어떤 전략 함께 좀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리가케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이오주를 보실 때 단순하게 이제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기술력이 얼마나 있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신약을 본다라면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기존에 계속 개발을 잘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뭐 HLB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 주사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맥 주사제를
이제 피하 주사제로 계속 변환시키면서 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이게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확대되면서 적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본다라면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다른 경쟁 업체 대비해서 진출을 했고 관련된 제품들이 상당히 좀 좋은 임상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기술 수출 계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누적 금액으로만 따져도 6조 5천억 이상 기술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었고 또 신규로도 계속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의 약을 기반으로 해서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임상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이제 미국 암학회 관련해서도 좋은 임상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뭐 좀 작은 학회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학회에 가서 뭔가를 부스를 만들고 또 결과를 발표한다는 얘기는 내용이 자신 있으니까 참여를 하는 거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지 우리 약 망했어요를 홍보하려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면 충분히 기업은 주가가 재평가 받을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신규 수출도 계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는 아직 좀 덜 반영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바이오주들은 어찌되었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뭐 약이 정말 개발이 돼서 뭐 소비자들한테 환자들한테 투여가 한다라면 그때부터는 정말 비싼 가격으로 투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게 한번 실패를 하게 된다라면 이게 효과가 생각보다 낮다라고 판명이 된다라면 그동안 투자된 금액은 다 어떻게 보면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오리온 그룹에 편입이 됐다는 부분들 그러면 오리온이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은 그런 것 자체가 뭐 금리가 언제 인하될지 모르겠지만 또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뭐 0%대 금리 인하로 금리대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5%대에 있는 게 한 3% 후반 정도. 우리나라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뭐 2%대로 제한된 금리 인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자금 조달하는데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어떤 협업 관계가 진행된다는 부분들도 뭔가가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협업 관계를 진행하는 것이지 회사의 내용이 별로라면은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상당히 주가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3월달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좀 조정이 나왔지만 이번 4월달에도 큰 조정이라기보다는 제한된 조정, 그러면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저항대, 매물대가 한 7만 원 정도, 한 7만 5천 원, 7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상승 추세대로 전환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봉을 본다라면 이제 신고가 패턴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 단기 목표가는 8만 5천 원 그리고 6만 2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약간 조정 시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레고캠 바이오죠. 예전 네. 사명이. 지금 리가캠 바이오가 어쨌든 경쟁업체죠. 그 알테오젠도 관련 분야에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을 보면 조금 재밌더라고요. 알테오젠은 대략 한 1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리가캠 바이오는 아직 2조 원대란 말이죠. 이렇게 지금 저평가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유가 어떤 거에 있다고 보세요? 뭐 각자 이제 이슈가 좀 다른데 어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M&A에 어떤 기대감들 좀 있었던 것이고 또 주사제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비슷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아 생각하고 있고 바이오주들은 한 번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HLB 같은 경우도 작년 그 12월 달만 하더라도 주가가 3만 원 하던 주가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만 원대까지 조정이 받아서씩 10만 원인 것이지 12만 원대까지 한 3개월 만에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여름부터 상승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작년 여름 같은 경우 보면은 그 한 4만 원 하던 주가가 어쨌든 1차 상승하고 2월 달에 또 좋은 이슈가 나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직은 덜 주목받았다. 뭐 주가 수준만 본다라면 작년 그 여름, 그러니까 가을이죠. 10월 달에 한 3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한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오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저는 아직은 더 상승할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쟁업체 대비해서도 전혀 기술력이 밀리지 않는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리가켄 바이오는 어쨌든 아까 제가 살짝 질문드렸던 거 있죠. 뒷심이 약하다. 그러면 이제 뒷심이 강하려면은 글로벌 빅파마 기업이라고 하죠. 이제 빅파마라는 게 이제 덩치 큰 제약사들에 대해서 많은 파트너십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리가켄 바이오 보니까는 많은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오리온이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서로 치고받고 하더라고요. 오리온 주주들은 왜 하필 제약바이오를 하냐. 네. 너네도 힘든데. 근데 또 리가켄 바이오 입장에서도 주주들이 왜 하필 오리온이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유찬희 대표님 생각에서는 이 인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쎄요, 뭐 어떤 회사가 들어와야지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리온 그룹도 저는 좋은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리온 그룹도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좀 있었던 상황에서 리가켄 바이오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충분히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뭐 큰 기업을 상대로 뭔가를 기대의 언덕이 있다는 것 자체는 바이오 기업으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 것이지 이게 누가 좋다 안 좋다를 따질 건 아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약 개발이 안 되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승부주 리가켄 바이오 만나봤고요. 이어서 관광주 승부주도 만나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네요. 이 종목 요즘 좀 지지부진해요.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네, 지금 파라다이스는 보시면은 당연히 알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관광이나 숙박, 카지노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분기 호실적이 지금 나왔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호실적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다음 달 6월부터 해서 이제 아시안 그 팝 페스티벌을 하기 때문에 음악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파라다이스에서도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는요,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그 가족 행사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예술적인 행사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조금 재편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지금 보시게 되면 14,300원부터 해가지고서 위로는 여기 15,300원까지 해가지고 이 안에서 지금까지 박스권에 한 달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부터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올라갈 준비를 했다. 즉 영업이익이 좋은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오늘 시초가 정도 해가지고 15,410원 정도에서 사시게 됐을 경우에 상단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6,800원까지는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16,800원 정도 이 라인까지가 갔을 때 한 번 정도 보통 조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의 종목의 특징은 지지와 기반, 그 다음에 저항 각각 한 번씩은 반드시 찾고 거기를 건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올라가면 올라가고 아니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움직임이 변동이 심하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손절도 했을 경우에 만약에 15,300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싶을 때는 여기서는 우선은 좀 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즉 지금 15,300원이 아니고 여기는 잘못 나왔는데 14,300원입니다. 14,300원대에서 손절을 하시면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파라다이스를 이제 잊혀졌던 파라다이스를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실적이 낙원이 됐더라고요. 근데 네. 하나 웃긴 거는 파라다이스를 보면서 요즘에 중국 소비주 인기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파라다이스는 일본 소비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중국 관광객이 늘었을 때는 파라다이스가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다가 일본 관광객 수가 늘면서 VIP가 급증하면서 이제 합작사가 있죠, 일본에.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가 빛을 보는데, 근데 더 답답한 거는 이제 실적은 낙원이 됐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왜 낙원이 아닌가요?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네,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강원랜드나 GKL 같은 다른 카지노주들하고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그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한번 사이클을 크게 타면은 굉장히 밑으로 엄청나게 빠집니다. 그게 실적이 어떻게 되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이 이게 그 어느 정도 굉장히 긴 파동을 가지고 있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카지노는 기본적으로 일정 수익 이상을 반드시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가지고서 가는 그런 종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시세를 가지고서 뭔가를 차익을 내고자 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 들거나 자칫하면 손실을 볼 확률이 큰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서 올라가는 자리인 만큼 여기서 약간 인내심을 가지고 가신다면은 단기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는 7월에 코스피로 둥지를 옮기게 된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승부주들 함께 살펴봤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아스코를 대비해서 주목해볼 제약 바이오주 살펴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관광 관련주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 리가켄 바이오, 파라다이스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